국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조가 정권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현재와 미래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OC 예산이 늘어나고 R&D 예산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 기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SOC 그리고 R&D 예산의 함의와 그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산 처리라 많이 바쁘시지 않나요? 저희가 속칭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이 항상 이제 시즌이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저희가 좀 바빠집니다.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공공재정을 혁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이제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 확보나 아니면 재정 구조 개혁 하려고 할 때 저희들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한 시민사회의 예산 관료를 만든다가 저희 목표여서 지금 한 20명 정도가 상근하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용역 같은 연구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련해서는 나라살림연구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시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작한 지 한 10년 넘었죠?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오늘 우선 이 예산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시민들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 다룰 것이 SOC 예산입니다. 우선 SOC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SOC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그래서 사회간접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든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구성은 항목별 구성은 도로나 철도, 항만, 수자원, 그다음에 지역이나 도시, 그다음에 물류, 항공, 산단 이런 부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 활동 또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기반 시설 투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중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 SOC 관련해서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토건 국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죠. 일본이 앞길을 먼저 갔기 때문에 한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때 G7 7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쓰는 토건 예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우리도 사실 그 길을 좀 걸어왔었어요. 우리나라 SOC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항상 10% 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많이 방향이 바뀐 게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제 화면 나올 텐데요. 표에 제시된 것처럼 07년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잖아요. 그래서 그때 SOC의 총 지출에서의 비중이 8%였어요. 그래서 쭉 흐름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많이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에 줄었지만 4대강 이런 것 때문에 좀 유지를 좀 하다가 좀 늘었다가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좀 줄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선 4%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차, 올해 2023년도 예산이죠. 이때는 4% 아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호불호와 상관없이 현 정부는 토건을 좀 안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비율은 사실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그렇게 절대적인 액수가 줄은 거는 또 아니에요. 보면 그런 그 정도의 20조 정도의 예산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네요. 보통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5년 정도 텀을 가지고 세우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의 변화 예측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서가 연말에 제출이 되면 이제 9월 3일 날 의회에 이제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거쳐서 12월 2일까지 통과되는 게 원래 헌법상 그 과정인데 9월 3일 날 제출됐을 때 같이 제출되는 이제 첨부 서류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의 이제 계획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 제출되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이 현 정부의 재정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부실하게 짠다 비판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SOC를 25조에서 28조 정도 늘릴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가율은 이제 23년도에 줄었으니까.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짤 때 초기에는 이제 이 생각이 뭐 이게 SOC는 뭐 나쁘다고 하니까 줄여야 되나 보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올해 세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그 지금 올해 세수가 59조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한 15%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줄겠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세금 적게 거치는 게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작년에 법인세, 작년에 소득 이런 것들이 올해 거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 좋은 건 내년에 거치는 거여서 내년에 더 큰 세수 감소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4%나 SOC를 증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 내막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반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처음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SOC를 크게 증가하시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계획이잖아요. 만약에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짤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 계획은 계속 매년 수정하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SOC 예산도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이런 추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현재의 추세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OC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거든요.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교통 및 물류 같은 경우는 도로, 철도, 뭐 도시철도 이런 거 쭉 있는데 이 표가 참 보면 우리나라의 토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07년부터 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도로가 비중이 물론 이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액수는 줄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10년 되면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비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도로가 40%였어요. 2007년에 참여정부 말기에. 그러면 거의 SOC 예산의 반 가깝게가 도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30까지 줄었고요. 철도가 18%였는데 약 12% 늘어서 3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야흐로 2022년도가 도로보다 철도가 많은 첫 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전문가들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토건 세력은 다 철도로 넘어갔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도로와 철도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도로와 어느 쪽이 대규모일 것 같습니까? 철도가 대규모이겠죠. 그러니까 토건조차도 더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도로는 짜잘한 공사들도 있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도로는 더 이상 변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비판을 하면 인구 대비 도로 길이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제 면적 대비는 논리가 안 되니까 했었는데 일단은 도로가 너무 많다는 거는 이제 토건 세력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게 됐고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들이 몇 개 고속도로 빼놓고 다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행량도 감소하고 있어요. 이따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여객 운반에서 도로에서의 승용차를 포함한 도로에서의 여객 숫자가 격감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런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지금 보면 2019년부터 없잖아요. 이제 철도 지하철 건설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도 지금 지하철을 안 만들고 트램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하고 있고요. 해운항만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왜냐하면 항만도 지금 포화 상태예요. 거기다가 투포트 정책으로 부산과 뭐 광양 뭐 이렇게 평택 이렇게 하면서 됐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요 특이한 거는 항공이 1.8%였다가 거의 0.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5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울릉공항이나 흑산도 공항 그리고 이제 또 서산공항도 지금 하려고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장 크게 증가한 건 물류 쪽이에요. 그래서 5%가 11%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류 시설, 물류 단지 이런 거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런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수자원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지금 5%로 줄었거든요. 아, 수자원은 확 뛰네요. 2010년에 이게 아마 저 4대강이죠. 때 20%까지 올라간 게 눈에 확 띄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네. SOC 예산에서 철도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거죠. 수자원이. 그러다가 이제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요번 뭐 이따가 뒤에도 나오지만 이번에 다시 수자원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하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 몇 퍼센트 늘고 줄고 하는 거는 그 정권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쪽 분야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지역 및 도시 같은 건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 재생 쪽이거든요. 이거는 3% 10%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도시 재생보다는 신도시 건설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산업단지는 뭐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너무 많아요. 많아요. 이미 막 개발해 놓은 게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지방 산단만 1,3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분야별로 SOC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기후변화든지 환경 쪽에서는 도로보다는 철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 철도하고 도로, 항공, 항만은 서로 수요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철도 수요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철도가 똑같이 많아지면 어디에선가 이게 수요가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뒤에 또 표가 나오긴 하는데 도로의 수송 규모가 격감하고 있고요. 철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철도가 잠깐 이번에 코로나 때 잠깐 줄어든 거 말고는 지금 증가 추세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번에 철도 발전 종합 계획이 나왔는데 앞으로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한 10여 개 기초지자체 빼놓고는 모두 철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방향은 좀 좋다고 보는데 이건 이제 쭉 참여정부 때부터 계속되어 온 흐름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철도를 마치 우리 신도시 혁신도시가 실패한 이유가 LH가 당장 돈 벌려고 외진 곳에다가 건설을 해서 도시 재생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개발 비용만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철도도 마찬가지로 그 오지에다가 역들을 건설을 해서 그 역들 주변으로 앞으로 모여 살게 되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도심을 그대로 지나는 철도로 만약에 계속 갔다면 제가 볼 땐 지역의 지방 소멸도 많이 예방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승객들이 더 단시간에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제가 일본 사례들을 보니까요. 네. 일본도 처음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해갖고 해외 나가고 막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다 어디 모여 사냐면 역 주변에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도 그렇고 일반 고민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잘 돼 있는 그 철도역 주변에 모여 사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앞으로 땅 살려면 철도 주변에 살아, 이제 역 주변에 살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SOC 예산의 큰 이제 이 내용하고 변화 추세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SOC 예산을 볼 때 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지를 일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토건국가 얘기를 하셨지만
SOC 문제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예산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SOC가 건설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렇죠. 환경이 많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죠. SOC가 많을수록. 예, 뭐 저는 그냥 그거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경제성 문제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저개발 시대에는 인프라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설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제가 이제 SOC가 너무 과잉이다 줄이자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SOC 건설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고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고령화되면 고령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케어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도로도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건설하면 할수록 차후에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로서의 재원 배분에서도 우리가 돈이 한없이 존재한다면야 걱정이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과잉된 곳에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낭비죠. 낭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낭비가 누가 돈을 뭐 횡령하고 이래서 낭비가 아니고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SOC 같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도로 보유율을 가지고 있고 철도가 좀 부족해서 철도를 지금 건설하는 건데 그 항만이나 공항도 우리가 사실은 이 국토의 면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비행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항이 70개가 넘게 있어요. 위키백과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게 14개거든요. 그 14개 중에서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이 흑자인데 이 세 군데 흑자로 나머지 11개의 적자를 메꿔줘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나머지 11개 중에는 제가 요번에도 어저께도 제가 저기 진주 사천공항 갔는데 하루 비행기 3대 떠요. 그 나름 거기도 좀 있는데 양양은 한 대 뜨다가 말다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을 줘서 우리 공항에 내리면 두당 얼마 준다 지원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외에 아예 지금 예천공항이나 저 울진공항이나 그 남원공항이나 그 나중에 저희 나라살연구소 들어가 보시면 그런 공항이 뭔지 다 나오는데요.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공항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공항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낭비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은 원래 있는 이유니까 그런다 치는데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낭비다라는 거고 그 돈을 만약에 SOC의 과잉된 부분을 잘라서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이 향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미래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SOC 예산을 우리가 봐야 하는 보는 관점으로 지금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가 과다 투자로 낮아진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환경 문제가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 문제도 이제 기본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받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힘들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래서 많은 이제 비리, 부패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건국가 문제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국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기본적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SOC 예산 사례를 꼽는다. 그러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그 20년 전에 제가 이 경력을 시작한 게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상 준 것 중에 하나가 전주 신공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주 신공항 타당성 보고서를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그때 주장이 뭐였냐면 그 항공 수요가 거의 20년 동안 30배가 증가했으니까 앞으로도 30배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30배 증가하는 거랑 인구가 제한돼 있는데 늘어날지 못할 거. 또 하나는
이게 교통이라는 게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있고 저희 저 도로도 있고 항공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때 고속철이 공사가 시작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비논리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저는 SOC 관련해서는 일단 종합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공업계만 따로 보지 말고 도로업계만 따로 철도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지역도 역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우리 지역만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주민들은 찬성하는 것일까 안 할까 그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진정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 안에 예산으로 해라. 그 지역에서 그러면 복지를 줄이고 저 SOC를 할래 그러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기초연금 좀 덜 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앙에서 그냥 어디 딴 데 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가 이제 3대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산이 없다. 둘째는 특별하게 따왔다. 우리 적은 소외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정치가들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말은 정의 앞에 주어가 중요하죠.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고 특별하다는 것과 소외되었다는 건요. 이게 사실은 전두환 정부 때까지는 소외된 지역이 있었어요. 저 뭐 영호남 이런 차별 있고 했는데 이제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 없습니다 거의 교부세나 이런 걸로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해도 크게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땐 지역 구도를 이용한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마치 어차피 와야 되고 올 수밖에 없는 돈을 특별히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소외되었다는 것과 특별히 따왔다는 건 그래서 같이 가는 얘기인데 거짓말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다 분석을 했어요. 네.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제가 예산 특별히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99%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 한 해만 보면 그래요. 이게 제가 하나 비하인드 말씀드리면 특별히 따왔던 돈 중에 가장 특별한 게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부세 중에 한 4%를 떼어서 주는 1년에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모 정당에 예산 업무를 위탁받아서 저희가 5년 동안 저희가 그 정당을 대리해서 기재부랑 협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따느라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답변이 뭐였냐면 이거 3년 전에 그 지역은 갔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그 해에는 특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현재 예산 편성 상황을 좀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형 토목공사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컸던 것들이 새만금이나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모든 사업이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선심성 예산 그런 성격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예산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SOC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그걸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지표가 명확하게 있으면 이거는 지금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지표는 사실은 없죠.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세와 비교를 하는 거죠. 추세는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냐 줄어들어야 되는 거냐 문제와 비교. 다른 나라는 어땠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그 SOC나 이제 경제 쪽에 쓰는 예산 규모가 좀 줄었어요. 조금은. 그러니까 특히 SOC를 포함해서 경제에 쓰는 돈이 우리가 많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SOC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쪽에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2배 정도 써요. 이 경제 쪽에. SOC도 당연히 우리가 다른 곳에 평균의 2배 정도 씁니다.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표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게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예. 지금 네. 보시면 네. 우리가 한 6등, 7등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1등이 차이나예요. 중국은 뭐 워낙 건설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있는 나라들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규모 액수로 보면
그 우리가 굉장히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래서 SOC를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까 도로가 많이 줄긴 했지만 제가 볼 때 도로는 한 반이 더 줄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이걸 보면 경제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보호 쪽의 예산이 우리가 적은 거는 사실이고 이쪽을 충원해야 될 필요는 있네요. 여기에 또 맹점이 뭐냐면 사회나 이 보건 쪽의 예산이 그 사회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세금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고 이 사회보험으로 하는 복지를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자꾸 고갈 얘기하는데 저 흑자를 보면서 쌓아놓고 주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국민연금이 7일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비상만 대비하는 거하고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하신다면 만약에 이 표를 저는 좀 다시 계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세금으로만 쓰는 돈은 어디에 쓰냐 하면 저는 한 거의 30%를 훨씬 저 경제 쪽이 넘어가고 저 이 SOC 쪽이 한 1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세금으로만 쓰는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SOC 그 예산이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민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죠?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뭐 최소 운영 수입 돈을 메꿔주는 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그런 그리고 거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토건 사업 물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때는 이거는 좀 많은 것들이 빠져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민자 사업만 따로 분류해서 그 부담을 표시하는 이제 보고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민자 사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민자 사업이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0년 그쯤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민자 사업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한다고 학회랑 뭐 이제 기재부에서 해서 제가 누가 초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국민들이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토론 차례가 제가 민자 사업은 왜 하는 거냐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민자 사업이 원래 만들 때 목적은 재정 부담을 덜하고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의 창의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게 하겠다가 원래 목표였는데 재정 부담이 줄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 민자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이유가 그 보상비를 빼기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상비가 빠지고 왜냐면 그건 다시 다 돌려받을 거니까 비용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하고 있고 경희 누나든 뭐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빼니까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창의성이라는 것도 적자를 다 보존해주면 누가 땅 짓고 헤엄치는데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썰렁해져가지고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해서 저 혼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 같은 게 BTL이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임대형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도 더 이상 문제제기를 계속 해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임대료니까 그 비용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매년 새로 주는 거라고 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젠가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빚 아니냐? 그래서 빚의 영역에 포함은 안 시키지만 별도의 지표인 관리 채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계산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하수도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민자 도로 같은 거 하면 그 줄 돈 30년간 줄 돈을 빚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자는 아니지만 퇴직금도 빚으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민자 사업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그 민자 사업국이 꽉으로 격화됐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아 지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마다 그 민자 사업이나 건설에 대한 의지나 그 뭐랄까 이제 가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는 조금 우려되기는 하네요.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면 모든 부분의 민자를 얘기해요. 글쎄요, 그 열풍이 사실은 2010년대 정도에 굉장히 심각했는데 제가 지방정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에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는 지자체에다가 예술회관을 BTL로 지었어요. 이걸 지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BTL로 갚아야 되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그걸 갚고 나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하고 인천시가 서로 이 시설을 우리가 인수 안 하겠다라고 서로 미루는 이제 이런 경우를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 건설 회사들은 건설에서 이익을 받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그 예술문화회관으로서 얻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커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정밀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들이 효율성을 추구하기 노력을 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 비용을 많이 인정해줘요. 너무 많이.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제일 심한 건 MRG였죠. 영종도 고속도로 이런 거 할 때 논산천안 할 때 얼마 이상 적자를 보면 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거기에 왜 그랬는가 지하철 9호선도 왜 그랬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들이 빚을 내서 후순위 채권 같은 거 만들어서 20% 이자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지금 요즘 이제 어디까지 파고 들었냐면 서울시 버스 회사의 3분의 1이 사모펀드 가져갔고요. 그 수원과 경기도에 거의 60% 넘는 버스 회사가 다 사모펀드 가져갔어요. 맥쿼리 펀드 같은 데서. 이게 뭐냐면 준공영제잖아요. 준공영제가 뭡니까? 적자를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수해서 비용을 늘리면 적자가 커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 뭐라고 이렇게 권고하냐면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라. 돈이 진짜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지방채 이자가 훨씬 싸다. 국고채니까 3%.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캠코라고 있잖아요. 자산관리공사. 2016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공유 재산을 매각 매입하는 거는 조달청이 하지만 그걸 관리하는 건 캠코에 맡겼어요. 캠코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구리시 같은 거에 여성회관을 짓는다, 여성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지어주고 대신 리스로를 BTL 같이 하는 건데 다만 이익률을 3%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국고채 정도만.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 20%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그래서 공유재산을 활용을 하고 수입은 생기는 거니까. 그게 거의 민간한테 맡기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활용을 안 할까? 몰라서 안 할까? 아니면 카르텔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글쎄요, 좀 고민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SUC 예산 규모, 토목사업의 규모를 국가 예산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나온 예산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에서 정리를 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2024년 예산 중에는 어떤 토목 사업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 지금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아까. 네. 근데 소폭 증가했어요. 뭐 0.4긴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2007년부터 17년 저기 한 15년 동안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거죠. 그 건설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안전 예산이라고 하는 걸 좀 늘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안전도 사실은 건설이죠. 근데 그 안전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가 7조 8천억으로 내년에 돼 있고요. 근데 참고로 이 돈은 중앙 정부의 도로만입니다. 그리고 이 돈 중에서 지역에 매칭을 하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기도, 강원도에 도로 건설을 하는데 지방도 건설할 때 그러면 5대5다, 3대7다 그럼 지방이 또 같이 그것 때문에 그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보조율이 10%여도 지방은 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무지하거나 아니면 건설 욕구가 너무 넘쳐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의회나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민자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자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7조 8천억이냐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철도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6%나 증가를 해서 철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섰잖아요. 도로를 8조예요 내년에는. 그래서 건설도 증가하고 안전 예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철도는 근데 좀 약간 좀 그런 거 뭐냐면 수도권에 집중하는 문제가 있어요. GTX. GTX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더 많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혼잡이 있어요. 그럼 혼잡을 해결해 준다고 건설을 하면 더 많이 또 집중을 하죠.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항만 수자원 같은 경우에는 22%나 증가를 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 수자원 쪽에 항만 말고 이제 수자원 쪽에 항만은 뭐 줄고 있는 트렌드. 준설이라든가 그렇죠. 수자원 쪽에 지금 예산들이 준설, 그다음에
땀을 더 짓는다고 하고. 10개 짓는다고 하죠. 그다음에 거의 MBW 얘기처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요걸 참 봤는데 환경부 쪽에서 이제 이 수자원 관련한 예산이 늘어나는 토목 사업으로 늘어나는 걸 보니까 댐, 준설 그리고 녹조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하천 정비 이런 게 이제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이게 참여정부 이후에는 거의 댐을 안 짓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잡았던 거고 그거를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으로 대신하면서 이제 풀었죠. 그 이후 어쨌든 댐들이 별로 안 지어졌다라는 것도 이제 그렇고 하천 정비도 사실은 지금 뭐 1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천 정비하는 건 거의 끝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강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댐을 높이거나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 문제는 이런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또는 안전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하나는 회복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건 다 시설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녹조 예산을 보면서 제가 조금 웃었는데 사실 녹조가 안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수질이 다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녹조를 개선하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또 해놨어요. 모순이죠. 그렇죠. 녹조는 없다 했는데 녹조 예산을. 녹조 예산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뭐가 뚜렷하게 보이느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국을 가져왔잖아요. 환경부로. 이게 환경부에서 수자원국 예산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경부가 그 규제 부서이고 보호 부서인데 건설 부서로 바뀌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부처나 그런 한쪽이 너무 크게 증가를 하면 그 부서가 왜곡되거든 정책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가 지역 및 도시 부분은 무려 19%나 감소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시 재생이나 도시재생 부분. 도시 공원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크게 늘어났던 이 부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물류 항공 산단 아까 산단 안 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물류하고 항공 쪽에는 8%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게 증가하는 게 철도와 항만 아니 철도와 수자원 물류 항공 이거고 줄어드는 거는 이제 도시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현 정부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2배 반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공항을 그러니까 지금은 설계 단계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되고 전 예전에 한번 울릉도하고 흑산도 볼 때 놀랬던 게 흑산도는 공항의 길이 활주로의 길이가 흑산도보다 길어요. 그래서 매립을 해서 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냐? 섬보다 더 큰 공항을 왜 짓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공항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공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가 예전처럼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것들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구 전체에서 경제가 그렇게 성장할 거라는 전망 자체가 지금 별로 없는 것이어서 더 심각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SOC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예산 규모가 2.8% 증가했습니다. 이 국가 예산 전체 규모가 2.8% 증가한 거는 역대 예산 편성에서 가장 작은 수준이죠. 네, 작은 수준이죠. 네. 그래서 뭐 저희 가장 그 재정 건전한 예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긴축 재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왜 그러냐면 수입이 4% 감소했거든요. 네. 그게 실제로는 5%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가 감소한 걸 고려하면 그 세수 감소한 만큼 줄여야 되잖아요. 네. 최소한. 아, 그렇죠. 그렇죠. 세수가 4% 감소했다 그러면 적어도 4% 축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긴축 아니고 그냥 덜 줄인. 그러니까 확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보하지만 긴축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슬로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도금만 빠져 있잖아요. 재정 건전성이란.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지금 국가 재정이 하는 역할이 세 가지거든요. 그 자원 배분 문제와 그 소득 이 재배분이 있습니다. 소득 재배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하는 거고, 자원 재배분은 어느 쪽에 쓰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건데, 이 자원 재배분은 다시 토건 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경기 활성화, 경기 조절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코로나 때 그 피해를 보전해 준 건 한 번밖에 없고요. 다 경기 활성화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소비 좀 하라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가 더 줄이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의 0.4 정도는 정부가 지출을 줄여가지고 쇠퇴시킨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쇠퇴의 0.4%는 예산 때문에 성장을 하면 기업의 역할이 있고 가계의 역할이 있고 정부 역할이 있는데, 정부 역할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늘릴 걸 0.4가 줄어든 거죠. 네. 종합해 보면 어쨌든 국가 예산 규모가 2.8%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크게 적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SOC 예산 증가율은 4.6%로 예산 증가율을 훨씬 앞서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평가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이 2024년 예산에서의 SOC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가나 도시가 만들어지는 초기에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나 국가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관리비는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SOC에 대한 투자도 적절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토건의 이익을 위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건 국가의 구조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부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토건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가뭄 대비나 홍수 예방 효과도 없고 경제성도 없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개발 사업자들의 탐욕에 법조계까지 광범위하게 엮여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늘어나지 않는 땅 위에 도로는 얼마나 더 필요하고 공항은 얼마나 더 있어야 할까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국민과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SOC 투자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김은경의 지구전이었습니다.